18일, 1976년 8월 18일 JSA Joint Security Area 한미연합사령부에 속한 이 JSA에서 그 도끼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군 측 중대장님이셨던 우리 이 당사자입니다. 지금 요분이 JSA 중대장이셨던 김문환 대위님, 물론 계급이 올라가셨지만 그 당시 대위이셨어요. 우리 64 26기 김문환 대위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8월 18일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과 이어서 이루어진 보복작전 오퍼레이션 폴 버년의 현장에서 있었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잘 안 돌아가는데 좀 제가 말다 돌려주세요. 먼저 우리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45년에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했습니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서 그 미군이 1949년 5월에 4만 5천 명이 철수를 했어요.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즉 한반도는 미국의 방해서에서 제외한다. 김일성이가 재빠르게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 대통령에 가서 우리가 남침할 테니까 지원해달라 승인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공사실을 기해서 38선 전지에 걸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유엔군 파병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라파 2차 대전 때 구라파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다르면은 혼란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 한국에 파병하는 유엔군은 지휘관이 미군이 된다. 이렇게 해서 메가더 원수께서 동경에서 유엔기를 받고 유엔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이 전쟁은 3년간 계속되면서 중공군이 개입도 하다가 1953년 7월 27일 정년협정을 하면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정년협정에 따라서 앞으로의 군사회담을 위해서 지금의 JSA 공동경비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중립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정년협정 후 23년인 1976년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조금 다른 데 가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방송국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저보고 인터뷰를 해왔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도 오시고 일파만파의 회장님이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께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기회니까 듣기 싫은 분들은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76년도의 정세가 어땠냐? 미국은 75년 월남에서 패망을 하고 이제 전쟁은 연달에 난다. 그래서 염전사상이 팽배했고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카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 지상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 지상군 철수하면은 해군은 기적소리 한번 울리면 다 떠납니다. 공군은 이륙하는 비행기 시장소리 한번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미군이 없어지는 겁니다.
북한은 1975년 월명이 막강한 미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한 걸 보니까 야, 이거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가 남침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남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군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미군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국지적인 도발을 계속합니다. 한 예로 1975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 JSA 부대 부지휘관 핸더슨 소령을 공격해가지고 목배가 부러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도 미군이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참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8.18 도끼 많은 사건도 이런 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이러한 자기들의 목적의 연장성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JSA는 당시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당시에는 서쪽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북한을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 들어오고 나가는 북한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엔군 3초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소에 근무하는 미군들을 납치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상탈출을 위한 트럭과 JSA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탈출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그 150m 상공점 위에 보면은 유엔군 관측소가 있어요. 그 관측소에서 쌍경으로 보고 북한이 이상한 짓 하면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미루나무가 큰 게 생겼습니다. 이 미루나무는 아마 JSA를 만들 때 심었을 거예요. 크기가 제가 아래 둥지를 하면은 저 아름으로 시아름 되는 그런 저 큰 나무인데 여름 되면은 가지와 나무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 치는 것이 연례 행사예요. 보통 그런 가지치기 작업하면은 우리 거기에 있던 KSA 노무관들이 노무자들이 한 60명 오가고 경비병이 한 3명 정도 올라가는데 8월 17일에는 보니파스 데이가 중대장이 저한테 왔어요. 내일 우리 가지치기 하는데 좀 가자. 그래서 뭐 그런 일에 내가 가느냐 그랬더니 왜 가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일주일 전에 시도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북한이 방해가 못했어요. 이 보니파스 중대장이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부대를 떠나고 임기를 마치고 자기가 가기 전에 이걸 완수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주냐 그랬더니 북한 놈들이 필요하면 북한 놈들 이야기를 해라 이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거기 갔었는데 우리 KSA 노무자들이 한 6명이 나무에 올라와서 가지를 치고 있고 밑에는 미군 중대장, 미군 소대장 베렛 그리고 한국군 3명 그 다음 미군 한 6명 저 이렇게 한 10여 명이 있었어요. 나무가지를 치고 있는데 한 5, 6분 되니까 북한군이 한 10명이 왔어요.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 가지 친다. 그럴 때 북한군이 가지만 치느냐 그렇다 돌아갔어요. 또 한 5, 6분 있을 때니까 한 20명이 왔어요. 너 우리가 심은 나무인데 가지 치면 어떡하냐 그러더니 북한군 지휘관 한 놈이 북한군 한 놈을 또 돌아오진 다리를 거쳐서 북한 쪽으로 보내가지고 또 10명쯤 데려왔어요. 이게 병력이 1대 3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르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 치는 우리 노무자들이 중단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보니파스 보고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랬더니 보니파스가 하는 말이 이 친구들은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한다. 액션 없을 것이다. 계속 나무가지를 치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제가 자르시오! 이랬더니 이제 북한군 그 지휘관 놈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서 손수건에 싸서 그것도 귀하다고 복제대 집어넣고 보니파스 앞으로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북한관 10여 명이 따라갔어요. 죽여라! 옆에서 제가 순간 보고 있다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니파스는 떨어지고 북한관 놈들이 저를 내 집단 공격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 4, 5년씩
북한군도 있는데 하도 정권 단련을 많이 해가지고 주먹이 세망치 같은 놈들이에요. 이 주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빠져나가려고 딱 앞을 보니까 도끼 자르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왼쪽 팔로 상단 축격막기를 하고 이제 우리 초소로 갔어요. 그때 보니파트나 저나 권총을 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전쟁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세계 지도를 펴고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겠냐? 판문점에서 지닥지닥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이 전쟁이다. 그래서 판문점에서는 영어로 lessen the tension, 긴장을 완화해라. 그 방편 중에 하나로 대위 이상은 총도 차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소에 들어가니까 뭐 몽둥이 같은 건 없고 소화기가 소화기. 소화기를 들고 나오니까 북격은 한 놈이 몽둥이 도끼자루로 우리 집차를 유리창을 깨고 있어요. 안전피를 뽑아가 쏘고 이름이 도망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북한이 애들이 우리 그 앞에 한 15m 옹기종기 모였어요. 그 미군 한 명이 출구를 먹고 밀어붙이니까 이놈들이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북한 쪽으로. 상황이 끝난 거예요. 이게 한 4분 그때 막 난투기 벌어진 거죠. 보니까 한 명이 누워있어요. 뛰어가니까 보니파스예요. 얼굴에 도끼를 맞았어요. 그 끔찍함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안 들어요. 전우를 살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던 전병호 상병이랑 집차를 불러서 태웠어요. 그 내려가면서 헬기, 군한 헬기를 요청했어요. 이게 소위 원래에서는 그 군한 헬기를 다스트 오프, 먼지를 막 흩어내가지고 다스트 오프를 하는데 다스트 오프를 불렀어요. 그리고 맥박을 재니까 아직 살았어요. 계속 내려가면서 DMZ를 빠져나오면서 다시 맥박을 재니까 뛰지 않아요. 근데 죽었다 생각은 안 들고 이 사람을 꼭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와서 의무대에다가 인계를 하고 좀 있으니까 방송이나 영어로 그 페이지가 페이지 캡틴 김 컨택 디스펜서리 이렇게 막 언급하게 나온 거예요. 의무대 빨리 오라 해요. 갔더니 우리 한국군 3명이 있는 거예요. 전병국 병장은 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몽둥이에 손가락을 이렇게 막 다쳤고 전병호 상병은 등을 칼에 찔려가지고 두세 군데 찔려 있었어요. 배재복 상병은 이분이 합기도 5단짜리예요. 철탄을 가슴에 이렇게 묶어서 끊는 정도의 강인한 체를 가진 분인데 목 위에부터 엉덩이까지 전부 멍이 들어가지고 벌건 거예요. 자, 자세히 살펴보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건 아니에요. 안심을 시키고 용산에 있는 완투한 병원으로 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전위에서 와서 상황을 조사해서 제가 브리핑을 다 해드리고 있더니 그분들이 너도 빨리 병원에 가라. 말이 그렇지 연암놈한테 얼굴을 맞았으니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지금이야 좀 매끈하지만 멍이 들고 난리 났죠. 제가 그랬어요. 전우가 죽었는데 뭘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냐. 난 안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안 갔어요. 이게 중립적인 JSA에서 미군 장교 2명이 총도 아니고 도끼를 맞고 이건 미국의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미군 선거전이 있어가지고 키신저 국무장관이 대통령 대행하다시피 했는데 키신저가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안보위를 소집해가지고 보복작전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한국의 사령부에서 준비하도록 하고 자위권 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다 작전 계획이 있으니까 북한이 쳐내려 오면은 어떻게 막고 북진을 어디까지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어떤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8월 18일 못한 그 미르나무를 자르는 걸로 하자. 처음에는 네이팜을 쏘아서 자르느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미 공병이 들어가서 자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스트레일 사령관은 일본에 계세요. 우리는 뭐
유행군 살인부가 여기 있고 뭐 작정을 해소하면은 뭐 어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유행군 살인부는 여기 있지만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쪽을 통해서 병력, 물자가 다 오게 됩니다. 스테일 살인관이 이임할 때가 돼서 그 인사자 갔다가 그 사건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던 참모장 싱글라브 소장이 전화를 해서 급히 모셔서 이제 다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작전에서 저는 무슨 임무를 받았느냐. 첫째, 대북 메시지 번역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공동일책장교 조지 소킬이 저한테 와서 이걸 번역해달라고요. 이게 뭐냐? 북한이 내일 아침에 보낼 메시지. 그 보니까 우리가 나무 자르는 작전을 한다. 까불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왜 통역관한테 안 시키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보안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번역을 해주고. 두 번째 임무는 뭐냐. 그때 한미 상위 방위조약에서 작전 계획을 투입해서 스테일 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아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특전사도 좀 참여시키라. 그렇게 해서 특전사 65명이 참여하게 됐는데 이분이 돌아오는 날이 우측에 서서 북한이 오면은 일단 태권도로 막아라. 이런 임무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JS를 모르니까 이제 제가 안내해주라. 그렇게 이제 임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임무는 뭐냐? D-Day H하오가 1970년 8월 21일 07시 D-Day H하오에서 특전사가 배치된 돌아오던 날이 맨 앞으로 나가서 북계 쪽에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제가 어제 번역한 대북 메시지를 메가폰으로 방송하라. 그게 제 임무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일 상황이 벌어지면은 나는 제 1차로 죽는구나. 뉴스라도 써야 되느냐.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명예스러운 건데 무슨 뉴스를 쓰느냐.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또 유품 정리하러 가는 거야. 그럼 방이 지저분하면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방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제 내일 작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전사를 인솔해서 돌아와준 날에 가고 그 방송을 했어요. 북한 애들이 우왕좌왕했어요. 몰랐던 거죠. 한편으로 나무 자르는 거는 미 이사단 공병이 자르기로 하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데는 JSA 한미 경비병이 있고 특전사는 돌아다니는 다리에 있고 1사단 수색경대는 JSA 바로 뒤에 있고 미 2사단 보병이 또 JSA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부대가 또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155마일 전 전선에 걸쳐서는 전북 진지에 투입이 되고 대포는 거치되고 우리 오늘 오신 동생분들도 한 번도 그날 1군단 포병의 작전 장교로서 8인치포, 육군의 제일 큰 8인치포를 거치하고 좌표까지 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공군에는 전투기 F-111 전폭기,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전략 폭격기가 오고 바다에는 일본 요코스카에 근무하던 미드웨이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 떴어요. 김일성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뭐 판문점에 뭐 보고가 올라오더니 온통 육해공 바다에서 다 떴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래 이제 그 나무를 원래 20분이면 자르게 됐는데 그날 나무가 물이 차고 해가지고 40분 걸렸어요. 나무 자르고 이제 북한 대표단을 군사정전위 대표단을 나오게 해서 회담을 했어요. 처음에는 북한이 뭐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김일성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사과를 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못하고 창피하게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이 우리 대표단 보고 옆방에 중위국 감시원을 좀 오시오. 갔더니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국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사과는 원래는 미 군에서는 키신저가 받아라. 그렇게 해서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한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JSA 내 군사분계선을 꺾고 무장병력을 이동하지 않고 하는 등등 안전조치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이 끝났죠. 이 작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남침 의지가 꺾인 거예요. 오늘까지도 남침을 못하고 있죠.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카드 대통령이 싱글라브 소장을 불러서 심지어 강등과 군법의 해부, 재판 해부에까지 생각하려고 불렀는데 결국은 카트가 자기들을 꺾고 미군이 지금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24,000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한국 분들이 싱글라브가 카트한테 불려가가지고 뭐 보직해임 됐다, 전역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싱글라브 장군은 미국에 있는 사성 장군이 근무하는 부대 참모장으로 수평 이동했어요. 미국의 장군들한테는 그 일정 자격이 되는 분들은 아너드 제너럴이라는 그런 시스템이죠. 명예 장군. 그것은 대통령도 함부로 처벌 못해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요. 싱글라브가 카트한테 불려간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많은 정문에서 증언을 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카트의 생각이 잘못된 거다. 왜? 그때 미국 장성들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주한미군 철수하면 에치선 라인 끄어가지고 북한도 내려왔듯이 똑같이 내려온다. 76년에 우리가 남북전쟁하면 우리가 져요, 솔직히. 그때 우리가 약했어요, 군사력이.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것은 마무리되고 46년 전의 역사지만은 오늘까지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가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니파스 부인은 그 당시 3살, 6살, 8살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원래 보니파스가 미국 육사에 수학 선생을 했었는데 한국 오면서 그 가족이 거기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육사에 그는 그 집 비우라, 또 미국 국방선에서는 그대로 있으라, 이런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입에 풀칠은 하겠는데 자식 공부를 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지금 여든이 되셨습니다. 애들은 다 잘 자랐고 제가 쭉 교류를 해왔는데 지난 4월 달에 우리 손주가 쌍둥이가 있는데 4살이 됐어요. 그 이 보니파스가 80 되신 분이 몇 달 동안 이렇게 술을 놔가지고 개봉서를 돌려가지고 누비입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당신의 손주들 이름을 다 써서 이 손주들이 당신 손자한테 주는 것이다, 이런 눈물 어린 또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손주 앤드루 보니파스는 1973년에 한국에 왔어요. 제가 안내를 했는데 판문점에 가서 자기 외할아버지의 그 사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데 아파치 부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요. 대를 잇는 이런 한국방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미군 부대에서는 그 사건이 70년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주년 때에 그 부대 이름을 캠프 키데옥에서 캠프 보니파스로 바꿨어요. 그리고 장교식 미군 식당 이름을 베네토 홀로 바꿨어요. 이분들은 그런 사건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18 되면은 주한미군 부군사령관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희소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아직 추모비 하나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태복 장군께서 저희 동기생인데 이 문제를 거론해서 각계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추모비를 세우자. 바이든이 왔을 때 이 추모비 제막식을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금년에는 안 됐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국가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의 알레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보상금을 내겠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단호히 거부했어요.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으면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한미동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6426기 김문환 대위님, 물론 계급은 높이 제대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억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